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의 손들을 소금물에 담근 뒤 머리를 맑게 하려고 노력했다. 뭉게구름이 드높이 쌓여 있었고 그들 머리 위에 새털구름도 적잖이 모여 있었다. 그것으로 노인은 미풍이 밤새 계속될 것을 알았다. 노인은 끊임없이 물고기를 쳐다봤다. 이것이 모두 정말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첫 번째 상어가 공격하기 1시간 전이었다. 상어가 나타나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상어는 검은 피구름이 바닷속으로 1마일 깊이까지 흘러들어갔을 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상어는 어찌나 담대하고 빠르게 올라왔던지 한다름에 푸른 물 위에 표면을 깨고 태양 속으로 나와버렸다. 그러자 상어는 다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냄새를 탐지하기 시작했고 배와 물고기가 간 길을 따라 헤엄치기 시작했다. 간혹 냄새를 놓치곤 했지만 다시 냄새를 되찾았다. 몽땅 되찾지는 않는다 해도 적어도 희미한 자취라도 찾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어는 빠르고 맹렬한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큰 마코상어였다. 그것은 바닷속 어느 물고기보다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가졌고 주둥이를 제외한 신체 각 부위는 퍽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의 등은 황새치의 등처럼 파랬고 배는 은색이었다. 껍질은 미끄럽고 멋있었다. 그것은 그 큼직한 입을 제외하곤 황새치와 비슷했다. 상어의 입은 이제 그것이 드높이 솟은 몸통 지느러미로 주저없이 물을 가르며 수면 바로 밑을 헤엄치는 동안 꽉 다물어져 있었다. 그것의 이중으로 된 입의 한쪽 속에서는 8겹으로 된 이빨들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듯 박혀 있었다. 그 이빨들은 대부분의 상어 이빨들처럼 피라미드 모양으로 솟아있지 않았다. 그것의 이빨들은 인간의 손가락들이 세발톱처럼 굽었을 때의 모양과 흡사했다. 이빨들은 거의 노인의 손가락 길이와 같았고 안팎이 모두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것들은 또한 다른 적들을 가지지 않은 바다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물고기들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이기도 했다. 이제 상어는 더욱 신선한 냄새를 좇아 속력을 가해 헤엄쳐왔다. 그것의 푸른 등 지느러미가 물을 절단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 물고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겁이라곤 전혀 모르는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야마는 물고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노인은 작사를 준비한 후 상어가 다시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밧줄을 단단히 조여맸다. 밧줄은 노인이 물고기를 배에다 묶어놓느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모자랐다. 노인의 머리는 지금 맑고 기민해져 있었다. 그리고 노인은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었다. 좋은 일이란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이었다. 그는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그 위대한 물고기를 쳐다봤다. 이 모든 건 꿈일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난 저놈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놈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덴투소 상어, 이빨이 고르지 않은 큰 상어의 종류. 로군, 그는 생각했다. 이 망할 놈의 상어야. 상어는 고물 쪽으로 바싹 다가왔다. 그것이 물고기를 공격했을 때 노인은 그것의 입이 열린 모양과 이상한 눈을 보았고 물고기 꼬리 바로 윗부분의 고기에 이빨을 갖다 박을 때 쩔꺽하고 이빨이 맞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어의 머리도 물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것의 등도 물을 뚫고 나오는 중이었다. 큰 물고기의 껍질과 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상어 머리에 두 눈을 잇는 선과 코에서 곧바로 뒤로 난 선이 교차되는 곳에 작사를 내리쳤다. 그런 선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묵직하고 예리하게 생긴 머리와 큰 두 눈, 그리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쩔꺽거리는 입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이 뇌의 위치였으므로 노인은 그곳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피로 범벅이 된 두 손으로 튼튼한 작사를 잡은 채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희망은 없었으나 단호한 결의와 완전한 악의를 가지고 내리쳤던 것이다. 상어가 몸을 뒤척였다. 노인은 그것의 눈에 생기가 없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상어가 다시 몸을 회전시켰다. 이제 그것의 몸뚱이는 밧줄의 두 겹으로 둘려져 있었다. 노인은 상어가 죽은 것을 알았다. 하지만 상어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뒤로 뒤집힌 채 꼬리로 물을 마구 치고 이빨들을 쩔꺽거리며 스피드 보트처럼 물결을 헤치며 달려나갔다. 그것의 꼬리에 맞은 수면은 하얗게 물방울이 튀었고 밧줄이 당겨졌을 때는 몸뚱이의 4분의 3이 물 밖에 나와 있었다. 탄탄해진 밧줄은 파들파들 떨더니 마침내 끊어져 버렸다. 상어는 잠시 동안 수면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놈은 40파운드쯤 뜯어갔어. 작살과 밧줄도 몽땅 가져갔고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이제 내 물고기는 또 피를 흘리기 시작했으니 상어들이 또 나타날 것은 기정사실이야. 그는 이제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싫었다. 부상으로 변모했기 때문이었다. 상어가 물고기를 뜯어먹을 때 노인은 마치 자기 자신이 뜯기는 듯한 느낌을 가졌었다. 하지만 난 내 물고기를 공격한 상어를 죽였어.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이제껏 본 중에 제일 큰 덴투소 상어였어. 지금껏 내가 큰 상어들을 못 본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건 지속되기엔 너무 좋은 일이었어. 차라리 모두 꿈이었다면 좋겠는데 난 저 물고기를 낚는 일 같은 건 안 했었다면 좋겠구나. 혼자 내 침대 신문지 자리 위에 누워 있었다면.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나진 않았어. 그는 말했다. 인간은 파괴되어 죽을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물고기를 죽인 건 역시 유감스러운 일이야. 그는 생각했다. 이제 어려운 때가 오고 있어. 그나마 난 작살마저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야. 덴투소는 잔인하고 힘이 세고 영리한 놈이지. 하지만 난 놈보다 더 영리했지 않은가. 어쩌면 그것이 아닌지도 몰라. 다만 더 좋은 장비를 갖추었을 뿐인지도. 생각하지 마, 늙은이야.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이 코스를 계속 항해하는 거야. 그리고 일이 닥치면 해결해보는 수밖에. 하지만 난 생각을 해야겠어. 그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건 내게 남은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야. 그것과 야구가. 위대한 디마주오는 내가 상어 머리를 내리치는 걸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별로 대단한 솜씨는 아니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 하지만 내 손은 디마주오의 발뒤꿈치만큼이나 심각한 핸디캡이었을까? 난 그걸 알 도리가 없어. 난 발뒤꿈치가 아파본 일이라곤 쐐기에 발뒤꿈치를 쏘였을 때뿐이니까. 그때 난 헤엄치다가 그놈을 발로 밟았었지. 그리고 나서 난 한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마비되고 말할 수 없이 아팠었어. 뭔가 신나는 일을 생각해봐, 늙은이야.
그는 말했다. 이제 넌 한순간 한순간 집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야. 40파운드를 잃은 덕에 좀 더 가볍게 항해할 수 있게 됐지. 그는 조류의 안쪽 물 위를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칼을 두 노중 한 개의 끄트머리에다 붙들어 매는 일이야. 그는 키의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발로는 돛을 딛고 서서 그 작업을 했다. 자, 그는 말했다. 난 여전히 늙은 남자에 불과하지만 이제 무기를 가진 늙은이지. 미풍이 다시 불고 있었고 배는 잘 달리고 있었다. 그는 물고기의 앞쪽만을 바라봤다. 그러자 조금씩 희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희망을 버리다니 어리석은 일이야. 그는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그건 죄라고 생각해. 죄에 대해선 생각지 마. 그는 생각했다. 죄의 문제까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게다가 난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 않는가. 난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아. 그리고 난 또 죄라는 걸 분명히 믿지 않는지도 몰라. 어쩌면 물고기를 죽인 건 죄였는지도 모르지. 아마 그럴 거야. 비록 난 내 생계를 위해서 그걸 죽였고 또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어 주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렇다면 세상에 죄가 되지 않는 건 없을 것이다. 죄에 대해선 생각지 말자.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뿐 아니라 그런 건 그런 짓을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나 생각할 문제야. 그 사람들이나 많이 생각하라고 해.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넌 고기잡이로 태어난 사람이야. 산페드로는 고기잡이였어. 위대한 디마조의 아버지가 고기잡이였듯이 말이야. 하지만 그도 그와 관계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기를 즐겼다. 게다가 지금은 읽을 거리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 더욱 생각을 많이 했고 죄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넌 물고기를 생계를 위해서 죽인 것만도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너는 물고기를 어부의 자존심 때문에 죽인 거야. 넌 물고기가 살았을 때 그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도 사랑했어. 사랑하고 있는 한 죽이는 건 죄가 아니야. 아니면 더 큰 죄일까? 늙은이야, 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넌 덴투소 상어를 죽이는 일에 쾌감을 가졌지.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너처럼 산 물고기들을 밥으로 삼고 있지. 그것은 썩은 고기를 주워 먹는 상어도 아니요. 다른 어떤 상어들처럼 개걸스럽게 먹는 것만 쫓아다니는 놈도 아니야. 그건 잘생기고 고상한 상어야.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모르는. 난 그것을 자기 방어를 위해 죽였을 뿐이야.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그리고 난 그것을 깨끗이 잘 죽였지. 그뿐이야. 그는 생각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뭔가를 죽이도록 되어 있어. 어떤 형태로든 말이지. 고기잡이는 나를 살려주는 만큼 나를 죽이고 있어. 그 애가 나를 살려주고 있지. 그는 생각했다. 난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속여서는 안 돼. 그는 배전 너머로 몸을 내밀고 상어가 물어뜯은 곳의 살점을 한쪽 뜯어냈다. 그것을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좋은 풍미를 확인했다. 그것은 쇠고기처럼 단단하고 촉촉했지만 붉은색은 아니었다. 섬유질도 씹히지 않는 이 물고기의 살은 시장에서 최고 가격에 팔릴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것의 냄새가 물속에 퍼지는 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노인은 가혹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다. 미풍은 여전히 계속됐다. 조금 더 북동쪽으로 물러갔을 뿐 결코 바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을 알았다. 노인은 앞을 내다보았지만 돛이나 배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기선의 연기 같은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곤 배의 이물로부터 배의 좌우로 날아가는 날치들과 만해초의 누런 떼짱들 뿐이었다. 새도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운을 차리기 위해 다랑어 고기 쪽을 조금 씹어가며 이물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2시간을 항해했을 때 2마리의 상어 중 첫 번째 것이 나타났다. 아,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이 말은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었다. 아마도 그건 말이라기보다도 못이 손을 통과해서 나무에 박힐 때 무의식 중에 내는 비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갈라노 상어로구나.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뒤로 2번째 지느러미가 바싹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들의 갈색 세모꼴 지느러미와 썰애질하는 듯한 꼬리의 동작으로 이것들이 삽코 상어들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상어들은 냄새를 맡고 흥분되어 있었고 너무도 허기가 진 나머지 미련해져서 냄새를 잃었다 찾았다 하며 허둥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상어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돛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키를 조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칼이 박힌 노를 들어 올렸다. 손이 너무 아파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는 되도록 노를 살살 들어 올렸다. 그는 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노를 잡은 채 손을 폈다 쥐었다 하며 운동을 시켰다. 그는 이제 손들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를 확 잡았다. 그는 고통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려 애쓰며 상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넓적하고 끝은 산 모양으로 날카로운 그것들의 머리와 끝이 하얗고 넓은 지느러미가 보였다. 이것들은 밉살스러운 상어들이었다. 악취를 풍기고 닥치는 대로 다른 고기를 잡아먹을 뿐 아니라 썩은 고기를 주워 먹는 거지들이기도 했다. 거북들이 수면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거북들의 다리나 물갈퀴를 잘라가는 것이 바로 이 상어들이었다. 이것은 또 배가 고플 때면 물속에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다. 사람 몸에 물고기의 피나 비린 점액 같은 것이 묻어있지 않을 때도 말이다. 오, 노인이 말했다. 갈라노들아, 어서 오라고, 어서. 상어들은 왔다. 하지만 이것들은 마코 상어처럼 오지는 않았다. 한 마리가 배 밑으로 사라졌다. 노인은 상어가 물고기를 공격하느라고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쪽 상어는 가느다랗게 찢어진 노란 눈으로 노인을 지켜보더니 반원형의 입을 넓적하게 벌린 채 이미 뜯긴 자리를 겨냥하며 물고기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의 갈색 머리와 뇌와 척수골이 만나는 등 부분에는 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다. 노인은 노를 그 교차점에 쑤셔박았다. 그리고는 다시 뽑아서 상어의 고양이 눈 같은 노란 눈에 갖다 박았다. 상어는 물고기에서 떨어져 나가 물어뜯은 물고기 살을 삼키며 죽어서 물 밑으로 내려갔다. 다른 쪽 상어가 배 아래에서 물고기를 계속 뜯어먹고 있어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은 돛을 풀어버리고 배가 회전하도록 했다. 상어가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상어가 나타나자 그는 배전 너머로 몸을 내밀며 상어를 내리찔렀다. 그는 상어의 살을 쳤을 뿐인데도 어찌나 단단한지 칼을 통과시키는 일조차 힘들었다. 이 작업은 그의 2손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고통을 줬다. 하지만 상어는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민 채 재빠르게 다가왔다. 노인은 상어의 코가 물 밖으로 나와 물고기를 물어 뜯었을 때 상어의 넓적한 머리 한가운데를 내리쳤다.
노인은 칼날을 빼낸 후 똑같은 자리를 다시 찔렀다. 상어는 아직도 입을 악문 채 물고기에 매달려 있었다. 노인은 상어의 왼쪽 눈을 찔렀다. 상어는 아직도 매달린 채였다. 아직도? 노인이 말하고는 칼날을 척수골과 뇌 사이에 박았다. 이제는 쉽게 적증시킬 수 있었다. 그는 상어의 연골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노를 뒤집어 상어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칼날을 입 사이에 밀어넣었다. 그는 칼날을 비틀었다. 상어가 물고기에서 떨어져 나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는 말했다. 잘 가, 갈라노. 일마일쯤 내려가라고. 가서 내 친구나 만나려무나 아니면 내 어미였는지도 모르지. 노인은 칼날을 닫고 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돛이 바람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를 원래의 코스로 되돌이켰다. 상어들은 물고기의 4분의 1은 가져갔을 거야. 그것도 제일 좋은 부분으로 말이지.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이게 꿈이었다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물고기를 잡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미안해, 물고기야. 이렇게 되고 보니 모든 일이 다 잘못된 것 같구나. 그는 말을 그쳤다. 그는 이제 물고기를 쳐다보기조차 싫었다. 피를 흘리고 물에 씻긴 그것은 거울의 은빛 뒷면과 같은 색이 되어 있었다. 물고기의 줄무늬는 아직도 보였다. 난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는 게 아니었어, 물고기야. 그는 말했다.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말이야. 미안하다, 물고기야. 자, 이제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칼 묶은 자리를 살펴봐야지. 묶은 곳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말이야. 그리고 나선 손을 돌봐. 아직도 또 올 것이 많으니까. 칼을 갈도를 가져올 걸. 노인은 노 끝에 칼 묶은 자리를 조사한 뒤에 말했다. 돌을 가져왔어야 했어. 가져왔어야 할 건 많아.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넌 그런 걸 모두 안 가져온 거야, 늙은이야.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기엔 너무 늦었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지. 넌 내게 좋은 충고를 아주 많이 주는구나.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난 이제 내 충고에 실증이 난다고. 그는 키의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낀 채 두 손을 모두 물에 담갔다. 배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 그 마지막 놈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떼어갔을까?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 배는 많이 가벼워졌어. 그는 뜯겨서 변모한 물고기의 밑부분에 대해 생각하기가 싫었다. 그는 상어가 배를 흔들면서 와서 부딪힐 때마다 고기 덩어리가 뜯겨 나갔으며 이제는 마치 바닷속에 고속도로라도 설치한 듯 물고기의 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달려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정도의 물고기라면 한 사람쯤은 겨우내 먹고 살게 해줄만 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 생각은 하지마. 남은 걸 지킬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고 손을 돌보는 거야. 내 손에서 나는 피냄새 같은 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 물속에 퍼진 물고기 냄새 때문에 말이야. 뿐만 아니라 내 손들에선 피가 그리 많이는 안 흐르니까. 깊은 상처는 아니야. 피가 흐르기 때문에 왼손에 쥐가 나지 않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제 무슨 생각을 하지? 그는 생각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난 아무 생각도 말고 다음에 올 것들을 기다려야 해. 이것이 정말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알아? 멋지게 끝났을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어. 다음에 온 상어는 외톨이 삽코였다. 그놈은
마치 먹이통에라도 달려드는 돼지 같았다. 사람 머리가 들어갈 만큼 큰 입을 가진 돼지가 있다면 말이다. 노인은 그놈이 물고기를 공격하도록 놔둔 후에 노에 달린 칼로 그놈의 뇌를 찔렀다. 하지만 상어는 몸을 비틀며 머리를 뒤로 젖혔고 그 통에 칼날이 부러져 버렸다. 노인은 몸을 가누고 키를 잡았다. 그는 그 몸집 큰 상어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기조차 하지 않았다. 상어는 처음에는 제 몸 크기를 지키다 작아지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물체로 보였다. 그것이 노인에게는 항상 신비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그것을 지켜보지 않았다. 이제 내겐 갈고리가 남아있어.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건 별 쓸모없는 물건이야. 그 밖에 내겐 노 2개와 키와 짧은 몽둥이가 있어. 이놈들에게 지고 말았구나. 그는 생각했다. 난 상어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엔 너무 늙었어. 하지만 난 노와 짧은 몽둥이와 키가 있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고 해볼 거야. 그는 두 손을 또다시 물에 담갔다. 이제 오후도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바다와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아까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불고 있었다. 그는 곧 육지를 볼 수 있을까 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넌 지쳐 있어, 늙은이야. 그는 말했다. 넌 마음까지 지쳤어. 상어들은 해지기 직전에 다시 공격해왔다. 노인은 물고기가 물속에 만들어 놓은 냄새의 흔적을 따라 헤엄쳐 오고 있는 상어의 갈색 지느러미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냄새를 찾아 헤매는 일도 없이 곧장 배를 향해 나란히 헤엄쳐왔다. 그는 키를 끼워 놓고 돛을 고정시킨 뒤 이물 밑에 둔 몽둥이에 손을 뻗었다. 그것은 부러진 노의 손잡이 부분을 2피트 반 정도의 길이로 잘라낸 것이었다. 노인은 그것의 손잡이 모양 때문에 한 손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그는 상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오른손으로 몽둥이를 단단히 잡았다. 그것들은 둘 다 갈라노 상어였다. 첫째 놈이 물고기를 물어 뜯을 때까지 놔두었다가 그놈의 코끝이나 머리 위를 정통으로 내리치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두 마리의 상어들은 같이 다가왔다. 노인은 그에게 더 가까이 있는 첫째 놈이 입을 벌리고 물고기의 은빛 옆구리를 물어뜯는 순간 몽둥이를 높이 쳐들어 상어의 넓은 머리 꼭대기를 힘껏 내리쳤다. 그는 몽둥이가 상어 머리 위를 내리칠 때 단단한 고무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 단단한 뼈의 감촉도 느꼈다. 그는 상어가 물고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다시 한번 그것의 코끝을 내리쳤다. 다른 쪽 상어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놈은 입을 크게 쩍 벌린 채 다시 들어오고 있었다. 노인은 그것이 물고기에게 부딪히며 이빨을 박는 순간 그것의 입가로 물고기의 흰 살점들이 삐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은 상어에게 몽둥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머리를 쳤을 뿐 상어는 그를 쳐다보며 고기를 마저 뜯어갔다. 노인은 고기를 삼키며 물러가는 상어를 다시 몽둥이로 후려갈겼다. 묵직하고 단단한 고무의 감촉이 느껴졌을 뿐이었다. 와봐, 갈라노. 노인이 말했다. 다시 와 보라고. 상어는 돌격해 들어왔다. 노인은 그것이 고기를 무는 순간 내리쳤다. 그는 있는 힘껏 그리고 몽둥이를 되도록 높이 치켜 들어 올려서 내리쳤다. 이번엔 뇌 아래쪽 뼈가 맞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상어가 여유 있는 동작으로 고기를 뜯어가지고 미끄러져 나가는 사이에 그것의 같은 자리를 다시 내리쳤다. 노인은 상어가 다시 다가오기를 기다렸지만 상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수면에서 둥글게 선회하며 헤엄치고 있는 놈을 하나 발견했다. 그는 다른 놈의 지느러미는 보지 못했다. 옛날 같으면 저것들을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안 돼. 하지만 난 두 놈 모두 혼내줬지. 그놈들 중 한 놈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을 거야. 몽둥이를 두 손으로 휘두를 수 있었다면 난 첫째 놈은 틀림없이 죽였을 거야. 비록 늙은 몸이기는 하지만 말이야. 그는 물고기를 쳐다보기 싫었다. 그는 물고기의 절반은 파괴되었으리라 생각했다. 그가 상어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곧 어두워질 거야. 그는 말했다. 그러면 난 하바나의 불빛을 볼 수 있을 거야. 만약 내가 동쪽으로 너무 멀리 와버렸다면 낯선 해변의 불빛이라도 볼 수 있을 테지. 난 이젠 육지에서 그리 멀리 있진 않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아무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았다면 좋겠다. 물론 걱정할 사람은 그의 뿐이지만, 하지만 그앤 자신을 갖고 있을 거야. 나이 든 어부들 중에도 걱정하는 자들이 꽤 있겠지.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이 걱정할는지 몰라. 그는 생각했다. 난 인심 좋은 고장에 살고 있으니까. 그는 이제 물고기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너무도 파괴가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반동강이 된 물고기. 그는 말했다. 물고기였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멀리 나간 것이 후회되는구나. 내가 우리들을 다 망쳐놓았어. 하지만 너하고 나는 여러 마리의 상어를 죽였지. 또 여러 마리를 병신으로 만들고 말이야. 넌 전에 상어를 몇 마리나 죽였니? 물고기 늙은이야. 머리에 달린 그 뾰족한 주둥이는 공연히 달고 있진 않았을 거야. 그는 물고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었고, 또 물고기가 자유로이 헤엄치고 있다면 상어와 어떻게 싸울지 궁금했다. 저것의 입을 잘라내어 상어들하고 싸울 걸 그랬다.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도끼도 없고 이젠 칼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걸 노 끝에 부착시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랬더라면 우린 힘을 합해 상어들을 상대로 싸웠을 거야. 이제 그것들이 밤을 틈타 나타나면 넌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말이다. 싸워야지. 그는 말했다. 난 죽을 때까지 싸우겠어. 하지만 이제 어둠이 오고 불빛 하나 없는 바다에서 바람과 꾸준히 바람을 받고 배를 끌고 가는 돛의 당김만을 느끼며 그는 어쩌면 자기가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아서 손바닥의 느낌을 살폈다. 그것들은 죽지 않았고 그 손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생명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등을 이물에 기대며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깨의 고통이 그에게 말해준 것이다. 물고기를 잡게 되면 기도를 얼마만큼씩 올리겠다고 난 약속했었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난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문을 외울 기력이 남아있질 않아. 자루로 어깨를 덮어야겠어. 그는 이물에 누웠다. 그리고는 배를 조종하며 하늘에 환한 불빛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난 물고기 절반을 가졌어. 내게도 조금은 운이라는 게 남아있을 것 아닌가. 아니야. 그는 말했다. 내가 그 멀리까지 나갔을 때 이미 행운은 도망쳐버렸어.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리고 잠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배를 조종해야 돼. 이제라도 운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행운을 바는 데가 있다면
얼마쯤 샀으면 좋겠군. 그는 말했다. 무얼 가지고?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잃어버린 작살과 부러진 칼,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두 손으로? 그럴는지 모르지. 그는 말했다. 넌 바다에서 보낸 84일간으로 그걸 사려고 하지 않았니? 저들도 하마터면 그걸 너한테 팔 뻔했지. 난 허튼 생각은 집어치워야 돼. 그는 생각했다. 행운이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아볼 거냐 말이다. 하지만 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조금 차지하고 싶어. 얼마를 달라든지 간에 말이야. 어렴풋한 불빛이라도 좀 보면 좋겠구나. 그는 생각했다. 난 너무 바라는 게 많아. 하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건 불빛이야. 그는 더 편안한 자세로 고치고 키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해 보았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도시의 불빛이 던지는 환한 반사광을 본 것은 아마도 밤 10시께였을 것이다. 처음에 그 빛은 달이 떠오르기 전에 하늘을 비추는 빛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세게 부는 바람으로 거칠어진 바다 너머로 확연히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그는 그 빛 속으로 조종하여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곧 그가 멕시코 만류의 어귀에 가서 닿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 싸움은 끝났어. 그는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들은 다시 나를 공격할는지 몰라.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것도 아무런 무기조차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그의 몸은 뻣뻣하고 쓰라렸다. 그리고 그의 상처와 무리를 한 몸의 모든 부분들은 밤의 찬 공기를 맞자 통증을 일으켰다. 다시 싸우지 않아도 되면 좋겠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자정이 되자 그는 다시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싸움은 무용한 싸움임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때를 지어 몰려왔고 그는 그것들의 지느러미가 물 위에 만드는 선들과 그것들이 물고기에 달려들 때 그것들의 몸에 바라는 인광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머리들 위로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러면서 그는 상어 잎들이 쩔꺽쩔꺽 다치는 소리와 그것들이 물고기를 물어뜯을 때 배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느낌과 귀로만 짐작하며 필사적으로 내리쳤다. 그러자 그는 무엇인가가 몽둥이를 잡아채는 것을 느꼈고 다음 순간 몽둥이는 사라져버렸다. 그는 키를 방향타에서 뽑아내어 그것으로 치고 때렸다. 두 손으로 키를 잡은 채 치고 또 쳤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고물까지 가 있었으며 한 놈씩 한 놈씩 또는 다 같이 계속 달려들고 있었다. 그것들이 흘린 살점들은 상어들이 돌아서서 다시 달려들 때 바닷속에서 허연 광채를 발했다. 이윽고 한 놈이 머리에 달려들었고 노인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알았다. 그는 상어의 입이 좀채로 뜯기지 않는 물고기의 딱딱하고 커다란 머리에 박혀있는 동안 상어의 머리를 키로 내리쳤다. 그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다시 키를 휘둘렀다. 그는 키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동강이 나서 끝이 삐죽삐죽해진 키로 상어를 쳤다. 그는 끝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부러진 끝이 날카롭다는 것을 안 그는 다시 그것으로 힘껏 내리쳤다. 상어는 물었던 것을 놓고 도망갔다. 그것들이 먹을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노인은 이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그리고 또 그는 입속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구미맛과도 같고 들큰했다. 그는 잠시 그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 양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는 바닷물에 침을 뱉고 말했다. 그걸 먹어라, 갈라노들아.
그리고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꿈이나 꾸려무나. 그는 이제 드디어 그가 패배한 것을 알았다. 이 패배에는 회복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물로 되돌아갔다. 그는 갈라진 키의 끝이 배를 몰고 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방향타 속에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루를 어깨에 두른 후 배의 방향을 바로 했다. 그는 이제 가볍게 항해했다. 그에게는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었고 그저 배를 되도록 정확하게 슬기롭게 귀향시키는 일에만 전념했다. 밤중에 상어들이 다시 와서 마치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빵 부스러기를 줍듯 뼈다귀를 건드렸다. 노인은 어느 것에고 무관심한 채 배를 조정하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는 다만 배가 그 무거운 짐을 벗자 이제는 얼마나 가볍게 잘 달리고 있는가를 의식했을 뿐이다. 이건 좋은 배야. 그는 생각했다. 이건 튼튼한 배지. 키가 부러진 걸 제외하곤 파손된 배라곤 없어. 키는 쉽게 바꿔 낄 수 있어. 그는 이제 그가 조류 속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또 해변에 둘러선 수영장들의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집에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바람은 어쨌든 우리 친구로군. 그는 생각했다. 그리곤 다시 덧붙였다. 어떤 때는 그리고 바다에는 우리의 친구와 적들이 있지. 그리고 침대는 내 친구야. 침대는 내 친구야. 그는 생각했다. 침대에 눕는 일은 참 기분 좋은 일일 거야. 패배하고 나면 모든 게 쉬워져. 난 이렇게 쉬운 건 줄 몰랐었지. 그런데 무엇이 내게 패배를 줬지? 그는 생각했다. 무엇도 아니야.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던 거야. 그가 그 작은 항구로 들어갔을 때는 테라스관의 불빛이 꺼져 있었다. 그것으로 그는 누구나가 잠자리에 들어있는 것을 알았다. 미풍은 계속 일더니 이제 제법 세차게 불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항구 안은 조용했다. 그는 바위 밑에 자갈들이 있는 곳으로 배를 갖다 붙였다. 그리고는 배에서 나와 배를 바위에 묶었다. 그는 돛대를 내리고 돛을 말아서 묶었다. 그리고는 돛대를 어깨에 메고 오르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그는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비로소 알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돌아다 봤다. 거리에서 반사되는 불빛으로 그는 물고기의 거대한 꼬리가 배의 이물보다 훨씬 뒤로 솟아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물고기의 헐벗은 흰 등뼈의 선을 보았고 끝이 뾰족한 입이 달린 거대한 검은 머리,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헐벗음을 봤다. 그는 다시 오르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꼭대기까지 가서는 그만 넘어져 돛을 어깨에 맨 채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는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너무도 어려웠다. 그는 돛대를 어깨에 맨 채 그대로 주저앉아서 길 쪽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길 저쪽 편에서 무슨 일인가 보러 가는 듯 걸어 지나갔다. 노인은 그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냥 길을 물끄러미 지켜봤다. 이윽고 그는 돛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는 돛대를 들어올려 어깨에 메고 도로를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오두막집에 도착하기까지 5번이나 주저앉아야 했다. 오두막집에 들어간 그는 돛대를 벽에 붙여놓은 후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서는 잠자리에 누웠다. 그는 담요를 어깨에 끌어올리고 등과 다리에도 덮었다. 그는 팔을 담요 밖으로 뻗고 두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한 채 신문지 위에 엎드려서 잤다. 소년이 아침에 문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는 잠이 들어 있었다.
바람이 너무 세어 표류선들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녀는 늦게까지 잠을 잔 후 매일 아침 그랬듯이 노인의 오두막집으로 온 것이었다. 소녀는 노인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노인의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방을 나와 커피를 좀 가져오려고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을 걷는 동안 소녀는 계속 울었다. 여러 명의 어부들이 노인의 뱃가에 모여서서 무엇인가 배에 묶여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중 한 어부는 바지를 걷어올린 채 물속에 들어가서 낚싯줄을 가지고 해골의 길이를 재고 있었다. 소녀는 물가로 내려가지 않았다. 소녀는 이미 보았고 어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돌보게 한 것이다. 어떻더냐? 어부 한 사람이 소리쳤다. 자고 있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소년은 자신이 울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도 개의치 않았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게 해요. 고에서 꼬리까지 18피트야. 길이를 재던 어부가 소리쳤다.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테라스로 들어가 커피 한 깡통을 청했다. 뜨겁게 하시고 우유하고 설탕을 많이 넣어주세요. 다른 것도 뭐 필요하니? 아니요. 나중에 무얼 먹을 수 있나 보겠어요. 엄청난 물고기야. 가게 주인이 말했다. 그런 물고기는 본 일이 없어. 어제 내가 잡은 물고기 2마리도 훌륭했어. 내 물고기 따윈 어째도 좋아요. 소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무얼 좀 마실래? 가게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소년이 말했다.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굴지 말라고 일러주세요. 다시 오겠어요. 내가 참 안 됐다고 하더라고 전해주렴. 고마워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그 뜨거운 커피를 노인의 오두막집까지 가져갔다. 그리고는 노인이 눈을 뜰 때까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한 번은 그가 거의 눈을 뜨는 것 같았다. 하지만 노인은 다시 깊은 잠으로 되돌아갔고 소녀는 길 건너로 커피를 데울 장작을 빌리러 갔다 왔다. 이윽고 노인이 눈을 떴다. 일어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걸 마셔요. 소년은 커피를 조금 잔에 부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서 마셨다. 그들이 나를 패배시켰단다, 마놀린. 그가 말했다. 완전히 패배시켰어. 물고기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야, 절대로. 내 패배는 그 후에 왔어. 페드리코가 배하고 연장을 돌보고 있어요. 물고기 머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페드리코더러 잘라서 물고기 덫에 쓰라고 해. 장은요? 원한다면 내가 가지렴. 좋아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다른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사람들이 날 찾아 나섰었니? 물론이에요. 해안경비대원하고 비행기도 동원됐었어요. 바다는 굉장히 넓어. 그리고 배는 작지. 잘 보이지 않을 거야. 노인이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바다만을 상대로 말하는 대신 누군가 사람을 상대하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느꼈다. 내가 보고 싶었다. 그가 말했다. 얼마나 잡았니 너는? 첫날 1마리하고 둘째 날에 1마리, 그리고 셋째 날엔 2마리를 잡았어요. 아주 좋은데. 이제 우린 다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난 운이 없어. 이제 운이 다 간 거야. 운 같은 건 상관할 것 없어요. 소년이 말했다. 내가 운을 가져오겠어요. 너희 집에서 뭐라고 할까? 상관 안 해요. 난 어제 2마리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고기잡이를 나가는 거죠.
우린 좋은 창을 준비해서 그걸 항상 배에 가지고 다녀야 돼. 날은 헌 보드창의 스프링으로 만들 수 있어. 그건 구아나바 코어에서 갈면 돼. 날은 날카로워야 되고 또 부러지지 않게 달구어야 돼. 내 칼이 부러졌거든. 제가 다른 칼을 구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스프링을 갈도록 할게요. 폭풍이 며칠 동안 계속될까요? 한 사흘, 어쩌면 더 길는지 몰라. 내가 모든 걸 준비하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손이 낫도록 해야 돼요, 산티아고 할아버지. 그건 문제 없어. 밤엔 난 무언가 이상한 걸 뱉어냈어. 그리고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끊어지는 걸 느꼈고. 그것도 고치도록 해야 돼요. 소년이 말했다. 누워 계세요, 할아버지. 난 가서 먹을 걸 좀 가져올게요. 내가 떠나 있을 동안에 신문이 있으면 아무 것이고 갖다 줘. 노인이 말했다. 빨리 나아야 돼요. 내가 배울 것이 많아서 그래요. 내게 무엇이고 다 가르쳐 주셔야 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실컷. 노인이 말했다. 음식과 신문을 가져오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잘 쉬어요, 할아버지. 약방에서 손에 바를 것도 좀 가져올게요. 베트리코한테 머리를 가지라고 하는 걸 잊지 마. 걱정 말아요. 기억할 테니까요. 소년은 오두막집에서 나와 낡은 산책로를 걸으면서 또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 한때의 관광객들이 테라스에 몰려왔다. 그들은 빈 맥주 깡통들과 죽은 창꽃지류가 떠있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여자 관광객이 그 가운데에서 거대한 꼬리가 달린 크고 긴 흰 등뼈가 동풍이 항구 밖 바다를 규칙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동안 조수와 함께 이리저리 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게 뭐죠? 여자 관광객이 웨이터에게 물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조수와 함께 쓸려나갈 쓰레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거대한 물고기의 긴 등뼈를 가리키고 있었다. 디브론, 상어의 일종, 웨이터가 말했다. 에사르크. 상어의 일종입니다 라는 말의 스페인어입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다. 난 상어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꼬리를 가진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소. 그녀와 동행인 남자가 말했다. 도로 저 뒤쪽 노인의 오두막집에서는 노인이 또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직도 엎드린 채 자고 있었고 소녀는 그의 곁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